경영학 원론 인적 자원 관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직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과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말로 이거 측정 가능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되고요, 누구나 수긍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죽어도 욕먹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돈으로 성과를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를 500만 원 주고 B라는 직원한테 1000만 원을 줬다. 왜 그렇게 그 성과 급여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A라는 직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라는 성과상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직원은 B에게 1000만 원 줬다라는 것을 이제 수긍하지 못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불만을 갖는다거나 심지어 이직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직원들의 성과 수준을 일단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준과 대조해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승진을 하거나 긍정적인 보상을 해준다라거나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한다거나 해고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성과 평가는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표준을 구축해야 되겠죠. 즉 성과에 대한 표준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명확한 표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해될 수 있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표준에 대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 성과 표준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전달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과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과 대조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평가된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토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직원이 있다. 그럼 관리자가 성과가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데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선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 평가를 통해서 업무를 이제 더 잘할 수 있도록 내지는 향후 성과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제 개선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여섯 번째는 이제 평가 결과를 이제 상벌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승진이 될 수도 있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컬처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직에 대한 관리자들한테 너 조직 관리 잘해라 라고 얘기해봐야 백날 소용없다 이거예요. 공정한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그 오픈을 시켜 놓게 되면 알아서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 컬처 인덱스는 그 이제 직원들이요. 뭐 비공개 형태로 이렇게 설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부서에 대한 만족도를 산출하고 조직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 척도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질문에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이런 이제 5단계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체적인 상사의 지시가 없어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우리 부서는 근무 시간의 양보다 업무의 질과 성과를 평가받고 있다. 우리 부서원들은 서로의 업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호 존중해준다. 나는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이런 질문에 의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그 설문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여기에 대한 어떤 설문에 대한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인덱스 숫자를 가지고 관리자랑 이제 이 인덱스가 잘 나오게 되면은 관리자가 조직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고, 이 인덱스에 대한 숫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럼 관리자가 조직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원 보상 프로그램을 보면 일단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은 이제 고객들에 대한 경쟁도 하지만은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능력 있는 직원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조직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뭐 병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항공사 이런 서비스 조직은
당연히 이제 노동 집약적이고 인건비 비중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철강 같은 분야의 직원들은 특히 이제 유럽같이 이제 노동이사제가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회사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일 때 오히려 이제 그런 노동이사들이 직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뭐 기득권을 좀 반환하는, 예를 들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다라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보상과 혜택 프로그램의 목표는 당연히 이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이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가 높은 직원들,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이제 가지 않도록 좀 이제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있을 때 직장보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401k와 같은 그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회사에서 단체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우리나라도 이제 퇴직연금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런 형태로 이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럽의 노동이사제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사에 노동자 쪽에서 이렇게 이사를 추천해가지고 이제 이사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회사의 회계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현재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실제 이제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제 노동이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의사를 이제 개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폴크스바겐이 실제 이제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2016년 11월 달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제 이제 그 노동이사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강제 해고하지 말고 차라리 급여 삭감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분위기가 좋게 이런 식으로 흘러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진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금 이제 이러한 형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노동자와 관련된 법률이 좀 후진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제33조를 보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 자체가 실제 이제 사용자, 회사 측하고의 어떤 권력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단체 교섭권을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근로자들이 이제 파업을 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뭐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소송을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는 이런 것들이 악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 사용자들의 이제 무제한적인 그 손해배상,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런 법률을 올렸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2014년도에 쌍용차가 파업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노조원들한테 손해배상을 걸어가지고요, 무려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노조원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노란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제 보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번 국회 때 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그 약자들이 무엇인가 좀 잘 살 수 있는, 내지는 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료보험의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다 보니까 뭐 그 심지어는 코로나 같은 경우도 다 무상으로 다 처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 사람이 말하는 코로나에 걸렸다, 그럼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미국 보험 가입자의 55%가 직장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진짜 100만 원 넘어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보험 가입자가 직장 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그 미국 이제 코로나 때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이제 그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직장들이 사실 하고 있는 일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원 보상 프로그램을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급여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급여 시스템을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진짜 급여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월 단위로 계산된 고정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주 단위, 격주 단위 이렇게 이제 정해진 돈을 주는 것이 이제 급여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제 직원이나 일당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당 시간 내지는 근무한 일 이런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과 약간 다르게 어떻게 성과에 따라서 이제 그 돈을 주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과급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나 일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는, 그래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제 동기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을 거고, 이 커미션 제도는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간 무언가 이제 판매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판매량에 비례해서 커미션 형태로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제랑 좀 유사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설계사가 있다.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월 보험료의 일정 퍼센트를 커미션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있고 일정한 이제 부분을 커미션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이 이제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제도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초과 달성을 하게 됐을 때 수여되는 추가적인 급여 내지는 비금전적인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보상 철학이 있다라고 해요. Pay by performance, promotion by potential.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 성과를 냈다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미래의 잠재 가능성이 있다면 승진을 시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는 이 성과와 향후 발전될 잠재력과 혼동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회사가 뭐 삼성전자로 쳐볼게요.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있는데 어느 날 반도체가 어느 어떤 해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많이 팔렸습니다. 이거는 성과가 아주 높게 난 거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단순히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성과가 늘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직원들의 역량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 요인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난 부분들은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과가 나가지고 사실은 돈도 주고 승진까지 시켜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이 달라졌을 때 뭐 그 사업이 아주 곤두박질 쳐버리는데 이미 승진한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인사가 좀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상 철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직원 보상 프로그램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익 분배가 있고 목표 달성 분배가 있는데요. 이익 분배는 뭐 성과 급여에서 가장 흔한 형태죠. 기업이 일정 정도 이익을 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 퍼센트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이익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에 입각해서 일단 이제 그 직원들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성과급여의 가장 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목표 달성 배분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그 해당 상품의 품질을 뭐 예를 들어 A등급을 달성하자, 내지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자, 생산량을 늘리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했을 때 보너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 달성 배분이 될 겁니다. 그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만주 회사 주식을 1만 주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의 주가가 10만 원 올랐다. 그럼 직원은 스톡 옵션 권리를 활용해 가지고 그 주식을 사면 되겠죠. 이런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경우는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데 급여를 많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 잘 되면 스톡 옵션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을 확보해가지고 경영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이제 채용을 할 때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분 형태를 이제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스톡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팀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 팀이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어떤 성과를 넘어서게 됐을 때 이익을 주는 건데, 저도 이제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야구팀이 우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KBO에서 받는 배당금이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물론 규정으로 정해놓긴 했어요. 어느 이상까지 보너스를 주면 안 된다. 규정을 정해놓긴 했는데, 일단 구단 보너스 합쳐가지고 이제 팀에게 보상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감독, 코치, 그리고 이제 선수를 나눕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돈으로 보상을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팀에 대한 보상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기능을 기본으로 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팀 멤버가 있는데 그 전체가 잘 이제 그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그 적용을 한다. 그럼 이제 보상을 인정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스트만 케미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사의 팀이 뭐 기술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업무 지식 기능 면에서 숙달되면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기능을 기본으로 한 보상은 일단 제도가 복잡할 수 있고요. 기능을 익혔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결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자격증을 땄다고 잘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것은 이제 이익 분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성과가 있는데 그걸 초과 달성했을 때 보너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코스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함 없이 생산된 철강의 총량 이걸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어떤 그 한계치가 있는 경우에는요. 직원들이 이제 목표에 만족할 정도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 영역에 가면 그 이상 안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팀 참여에 있어서 팀원들이 균등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참여도가.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팀이 개인적인 보상의 종류를 좀 결정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업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금전적인 것도 보상이지만 시간을 유연하게 해주는 것도 엄청난 보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자유선택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일정 정도 근로시간만큼 일한다면 어떤 시간에 일할지 선택하는 자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한다. 근데 언제 출근하는지를 예를 들어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7시부터 오전 뭐 7시부터 뭐 4시까지 일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한다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나는 일찍 와서 일하는 게 능률이 오른다. 좀 일찍 갈 것이고 나는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이렇게 뭐 오전에는 내가 어린이집에 바래다 주고 난 좀 늦게까지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자유 선택 제도는요.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을 해야 되는 조직. 뭐 예를 들어서 조립 라인은 공정한다라거나 이런 데 적합하지 않고요. 관리자들이 더 장시간 일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이제 돕고 관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출근 시간대가 달라지게 되면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고 조금 이 시간대를 좀 악용하는 직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된 주 근로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정해놓고 하루 단위로 얼마나 일할지를 본인이 이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뭐 주말을 보낸다. 대신에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나는 더 길게 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압축된 주 근로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재택근무는 당연히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조직 입장에서의 장점은 실제적으로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부재될 확률도 좀 적고요. 직무 만족도도 높고 업무 성과도 높여서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풀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사무실에 대한 비용 절감이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다만 업무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출퇴근 시간 절약할 수 있고, 뭐 의류 비용 같은 거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 막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과 가정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다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로부터 좀 이탈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승진에 대한 불안감 잘 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입장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좀 뭐 교통 정체라든가 뭐그 그 지역 안에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좀 이제 다른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단지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발생하는 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일정 조정 제도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비상근 직원들이 한 명분의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분의 일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시니어 직원들이 연계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일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일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한테까지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 결근한 거나 지각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업무 공유 제도가 있으면은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없어서 나 풀타임 일을 못해 해서 이직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훈련하고 동기부여하고 감독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실제 이렇게 그 주 4일 근무제를 하는 이런 회사들은요, 만족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현의 사례인데 한번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근로 시간이 길고 성차별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69시간 얘기를 하고 했으니 좀 당황스럽죠. 연 근로 시간이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깁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는 시간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심지어 4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거의 19%에 가깝습니다. 기혼력 고용률이나 아이가 있는 어머니의 고용률은요, 57% 수준으로 낮아요. 근데 스웨덴은 기혼력 어머니 고용률이 87%, 86%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자발적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율도 40.8%로 가장 높고요. 성별 임금 격차가 31%로 가장 높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경력 단절이 돼버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 제도적인 어떤 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승진하거나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고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직원들을 승진시키게 되면 사기 진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승진된 사람들은 그 기업의 문화 절차에 익숙하니까 시간적인 비용을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요, 승진도 있는데 재배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그 큰 기업들은요, 관리자들끼리 재배치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요, 회사 전반에 대한 학습 기회도 제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상황으로 재배치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좀 해고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이 벌어지고 기술이 너무 확확 바뀌죠. 그리고 이제 고객이 큰 가치를 요구하고 경제 상황이 바뀝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인적 자원 관리자들이 이제 직원들을 좀 줄이는 이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직원을 면직시키고자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좀 꺼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때요,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미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의 규모를 좀 축소하고자 한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기 은퇴 혜택을 제공해가지고 고참 직원들이 은퇴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예퇴직금, 이런 고액 퇴직금을 제공하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잔류한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선배들 잘 대우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해고보다는 기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유리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능 있는 직원들이 이직을 했다. 그럼 그 사유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겠죠. 재능 있는 직원의 이직 사유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미래에 다른 좋은 직원들 이탈을 방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속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가 퇴사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 퇴사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특히나 이렇게 그 희망퇴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점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온라인 모바일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정년 퇴직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만 되더라도 많은 이제 재정적인 금전, 명예퇴직금을 좀 크게 이렇게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퇴직을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희망퇴직금 1인당 평균 5억 5천만 원이고, 시티은행은 8억 2천6백만 원이니까 들어갈 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정년퇴직자가 늘어나는 그런 비율이 이제 금융권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그 다음 제조업이었으니까 잘 한번 준비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설명하겠습니다. 과제란 보고 온라인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업무 설명, 즉 직무 기술서 하고요. 업무 명세, 직무 명세서를 확인하고 일단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서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은 원하는 직업이나 아니면 회사의 채용 과정에 우대사항, 뭐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현재 본인의 상황을 수합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 나의 약점, 그리고 환경적으로 기회 요인은 뭐고 위협 요인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과 3번을 기반으로 향후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단순히 과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미래를 한번 계획해 본다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적 저항 관리 2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